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 후보, 개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역임. 이번 대선에서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상호 비방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수 진영이 절멸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과거처럼 상대의 배신자를 공격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번에 보수 진영 자체가 아예 절멸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저도 미래를 외치면서 새로운 보수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선 예비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 구도와 승리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늘로 51일 남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주자들 가운데 후보 등록도 가장 먼저 했고 또 선거운동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첫 출발지가 대구였고 대선 캠프는 기존 후보들이 선택한 여의도나 마포가 아닌 서울 강남역 부근에 꾸렸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요? 아무래도 TK에서 제가 처음 행보를 시작한 것은 지금 보수 진영이 상당한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결국 박근혜, 윤석열 두 분의 대통령이 전부 다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지지층이라고 하면은 나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들 뽑아줬을 텐데 그리고 중간에 간신이라는 사람들이 껴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민심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행했던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유권자들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다시 대선이 치러지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를 찾아 나설 때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강남역이라는 공간이 이런 겁니다. 원래 선거에서 여의도에다 캠프를 두시는 분들은요. 여의도에 다니는 정치 관계자들 많이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광화문에 보통 만드시는 분들은 풍수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의 IT밸리인 테헤란밸리와 그리고 또 경기 남부로 출퇴근하는 무수히 많은 직장인들이 거쳐가는 곳이 그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의 광역버스 그 대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희 선거사무소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쁘게 뛰는 젊은 세대의 민심을 듣고 또 그분들 퇴근하기 전에 저희 선거사무실 들려가지고 이 광역버스가 배차 간격 20-30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라도 저희 공약이라든지 저희 이야기 듣고 가시면은 감사하겠다는 생각에 강남역에 마련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대통령 탄핵이 2번이나 됐고 지금 그 결과 보수 진영이 지금 위축돼 있습니다. 이 후보는 보수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 후보가 그리고 있는 새로운 보수는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는 보수가 오히려 엘리트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지난 한 10년 사이에 보수가 아스팔트 얘기하면서 오히려 반지성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것의 극한이 이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봉했다고 하는 부정선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이걸 믿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 없었냐는 용기의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부정선거 담론 같은 것에 대해서 반대해왔고 저는 그걸 밖으로 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겁하게 이것을 부정선거 아니지만 부실선거일지 모른다 이러면서 그들의 분위기에 맞춰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정치를 해온 분들이 지금 보수 정치를 거의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용기 있게 대한민국의 반지성과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저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 정치 솔직히 보수 진영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이야기를 상대보다 해가지고 선거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를 그냥 감옥에 보내버리자 이런 식으로 보수가 가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 보수가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퇴행적인 문화에다가 경종을 울리고 싶고 그게 지역에 이야기하는 새로운 보수, 미래지향적인 보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보수가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보수나 자유주의에 대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때는 많이 말씀하시죠. 통치하는 방식이라든지 실제 나온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혀 보수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자유주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았죠. 예를 들어 의대 증원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면요.
의대 증원은요, 한 20년 동안 민주 진보 진영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덜컥 윤석열 대통령이 파퓰리즘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총선 전략으로 쓰려 하다가 본인이 진보 진영의 전략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지금 큰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요, 전혀 근본이 없는 정책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당의 후보이긴 했지만은 보수적인 대통령은 아니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 강경 보수적인 행태가 네. 보수의 본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보수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공화주의 이런 것들을 으뜸으로 놓고 살펴야 되는데요. 네. 전혀 그런 측면이 없습니다. 법치는 지금까지는 오히려 야당을 공격하는데 뭐 많이 검찰 정치를 통해 썼겠지만은 이번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는 모양새라든지 네. 오히려 보수가 이제 법치주의를 입에 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공화주의적인 측면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안에 공동체는 없고 줄서기만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매우 퇴행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크게 앞섭니다. 이 후보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육군이 바다에서 싸우면 제일 잘 싸우고요. 네. 해군은 육군이 땅에 싸우면 제일 잘 싸우고요. 해군이 바다에 싸우면 제일 잘 싸우고요. 공군은 하늘에서 싸우면 제일 잘 싸웁니다. 지금 전장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에 대한 대처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거, 그를 누가 끌어내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경제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거의 절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엔비디아 논란, 젊은 사람들은 젠비디아 논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전혀 경제관적으로도 맞지 않고 테크 자이언트라고 하는 IT 기업의 생리에도 맞지 않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년맞이 때문에 나스닥 주가가 20-30%씩 출렁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라는 주식도 20%가 내려갔다 올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국가의 상당한 국부를 그런 고위험 테크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부터가 이미 경제를 운용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부적격인 발언인 겁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경기를 어떻게 활성시키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도 보면요. 뭐 사내 유보금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하겠다 이런 말씀 예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말이 이제 용어가 유보금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기업이 이미 사실 생산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한 돈이거든요. 빼낼 수도 없는 돈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대안으로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냥 경제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접근하시는 방법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협을 대한민국에 가하고 있었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파탄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같이 상식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에 내려가서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났고 서로 간에는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 홍준표 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데 만약 홍 전 시장이 대선 후보가 될 경우 연대나 후보 단일화 문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원래 사실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분이 깊고 네.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지금 공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판단을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연대나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같이 탄핵에 대해서 선명한 입장을 밝히고 계엄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자체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해온 사람들과 국민의힘에서 조금 다소간의 스탠스 차이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라 붙어가지고 추종하거나 일부 인사들은 부역까지 했다고 좀 보는데 네. 그런 경우에 큰 간극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후보께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안철수 의원과는 연대할 생각이 있다. 가장 가치 있는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 유효합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환경,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온 세계를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떠오르는 중국과의 경쟁입니다.
중국이 사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가지고 무차별적 투자를 지금 하면서 대한민국 여기서 경쟁에 밀리게 되면은 우리 네. 주요 수출 산업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특정 분야는 진흥해야 되고 규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그래도 예전부터 해왔던 분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저랑 안철수 의원이랑 뭐 사적으로 뭐 다투기도 하고 이랬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또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안철수 의원의 사위가 됐습니다. 최근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친밀감도 느끼고 네. 무엇보다 바라보는 지향점에 있어가지고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안철수 의원도 앞으로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대선을 앞둔 보수 대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과거에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슨 통합당, 민주통합당, 뭐 미래통합당, 네. 통합진보당, 뭐 통합자를 써가지고 뭉친 당들이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가치에 기반해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선거에 질지 모르니까 아니면 네. 유불리를 통해 가지고 단일화를 하겠다 그랬을 때 야 저거 정치종합적인 단일화를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표심을 모아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가지고 통합하면 이긴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치공학으로 작금의 보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네. 예전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이 쇄신을 할 때 쇄신을 하려면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한다는 게 쇄신이라는 한자어 그 자체인데 자꾸 쇄신, 때를 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네. 저는 보수 진영이 지금 탄핵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쇄신이 아니라 쇄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움직임을 보이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이철호, 뭐 유정복 등 10여 명의 후보가 거론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서 오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어떤 후보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굳이 말하면 젊은 세대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젊은 세대가 이번 대선에서도 아마 주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가 굉장히 절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젊은 세대의 향배가 중요해진 상황 속에서 앞으로 결국 홍준표 시장과 네. 소위 친윤 세력을 대변하는 그런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도 만나고 와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저울질에도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던데요. 저는 보수 진영에서 진짜 대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네. 빨리 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권력이 강했을 때부터 저분 돈키호테다, 엄석대다, 뭐 벌거숭이 임금입니다 여러 가지 특성을 계속 경고해 왔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 가지 다 합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대선 국면에서 돈키호테가 뭡니까? 망상가입니다. 네. 이분이 망상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좌우할 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그 좌우한다는 생각에 그 강경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순간 그걸 중도층이 봅니다. 네. 그러면 대선은 치러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뭐 벌거숭이 임금님 자신이 지금 대단하게 청년들한테 지지받고 이제 착각하고 있잖아요. 관저 앞에 보면은 그 야구 잠바 입고 평상시에 야구 잠바 입고 거기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누가 봐도 의뢰에 의해 가지고 동원된 사람들인데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지금 세상을 바르게 못 뽑는 겁니다. 지금 벌거숭이로 다니고 있는 것인데 나 봐 청년층 지지 입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나 아니면은 보수 진영에서 이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 모종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한 총리님을 뭐 자주 사석에도 뵙고 이렇게 네. 했지만은 한 총리님은 누구보다도 글로벌 그런 외교라는 데 강점이 있으시고 네. 또 무엇보다 젊은 정치인들 굉장히 잘 챙겨주십니다.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한 총리님이 과연 이 관료로서 계속 쌓아오신 삶에서
그리고 그 삶에서 항상 선두에 계셨던 분인데 정치 영역으로 진입하시는 것이 쉬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네. 비슷한 사례로 우리 고건 총리님 같이 훌륭한 분도 계셨고 반기문 총장 같이 국제적으로 세계 대통령 가까운 지위를 지내셨던 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정치 영역으로 진입하시면서 사실 뭐 좀 비판받았던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났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님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수진영에서는 이제 워낙 지지율이 좀 밀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구상들을 하던데요. 뭐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의 한덕수 또 개혁신당의 우리 이준석 후보 간 향후 단일화하는 시나리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굳이 말하면은 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그때 국민의힘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큰 고생을 하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 지선을 내리 이겼던 것은요. 네.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보수의 새로운 지향점에 대해서 중도에 있는 국민들도 공감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제가 전당대회 이겼을 때 나경원이라는 사실 고인물 같은 거물을 꺾고 올라오는 모습 이런 것부터가 아마 희망의 씨앗일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만약에 승리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요. 결국에는 그 구도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예. 누가 밀어주지 않아도 아니면 처음에는 약간 약소해 보여도 치고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큰 상대를 꺾어내는 모습. 그게 어쩌면은 그때 4년 전에 국민의힘의 상승 모드의 그런 보수의 상승기의 모델이었을 거고 중흥기의 모델이었을 거고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뇌리에 박혀 있는 노무현 모델이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네. 세력이 약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멸시하지 않는 것도 우리 국민이고요. 정말 바른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순간에 탁 이렇게 띄워주는 게 우리 국민이거든요. 네. 그걸 믿고 가는 게 최고의 답입니다. 언젠가는 뭐 이준석 후보 중심으로 모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언젠가일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만약에 3자 구도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네. 뭐 10%를 넘어서 15% 이렇게 도달하는 수치가 나오는 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정적인 상황이지만은 네. 우리 국민들이 이준석에게 투자하는 것이 사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순간 네. 저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지금 저도 이제 40이 됐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능력 있는 20, 30대들 정말 그 연공 서열이라든지 나이에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요. 네. 저는 이번에 한번 그 숨겨져 있는 마그마워도 같은 그 젊은 세대의 힘이 분출될 때가 왔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분위기가 된다면 지난 대선 때처럼 보수 대통합 차원에서 앞서 얘기한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기타 등등과 함께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움직임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저는 제가 동탄에서 당선될 때도요. 네. 저에게 단일화해라 이런 얘기들 많았지만은 아닙니다. 단일화하면 오히려 그런 어떤 변화를 갈망하는 표들이 네.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네.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보다 큰 덩어리 이룰 수는 없다라는 관점을 계속 가져가서 네. 제가 3자 구도에서 동탄에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그마워드 같은 열망, 그게 만약에 분출되는 시점이 있다면은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열기에 젊은 열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어쨌든 독자적으로다가 대선에 임하겠다 이런 그런 의지신가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마다 지금 개헌 문제를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뭐 시간상 대선 전에 가능하겠냐 이런 뭐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각 후보들이 공약화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인데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꾸준히 대한민국은 이제 더더욱 분권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지방 분권이 있을 거고요. 지금 국세와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 10대 1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방에서 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디 법인세 깎아주고 이렇게 경쟁한다. 네. 예를 들어 부산과 뭐 광주가 경쟁하고 이러려면은 그런 세금에 대한 재량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지방세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지금의 10대 1보다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중앙 정부의 권력이라는 것이 많이 분산돼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게 뭡니까? 정말 제가 세게 표현하면 광인의 손에 대한민국의 권력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게 하다못해 당을 통제하는 권력까지 들어있을 때 얼마나 나라가 망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지만 그 삼권 분립에서도 대법원장을 지명할 권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사실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 부분을 최대한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역시 중도층 민심 중요합니다.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 후보만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중도층 이렇게 얘기하면요, 보통 지역 분할 구도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영남과 호남이 있으면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충청권이 물론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하다 보는 것이 네. 세대입니다. 결국 네. 20대 30대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강하게 할 것이고, 지금 이들은 어떤 선거보다도 절박함 속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 30, 40 세대까지 저는 주요 공략을 할 것이고요. 그분들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비이성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도요, 그냥 막연하게 뭐 그냥 어떻게 부처를 신설하겠다, 돈을 늘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네. 아마 앞으로 그런 공약들을 제가 많이 선보이겠습니다. 대선 이제 주자로 나오셨으니까 지금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후보를 만나면은 과연 남북 문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어느 후보다도 빨리 세종에 대해 가지고 네. 세종 집무실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이사당 제2이사당이 지금 기획되어 있거든요. 저는 계획을 좀 화끈하게 변경해 가지고 이 두 개를 통합한 건물을 크게 올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브라질의 행정 수도인 브라질리아에 이제 다녀왔거든요. 근데 브라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삼권 분립을 상징하는 건물들이 각자 마주하고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의회와 행정부도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이 좀 편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여의도와 용산, 여의도와 청와대로 분절돼가지고 네. 거리가 멀어서 그다음에 공간이 단절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개헌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면은 그때는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저는 개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확신합니다. 그런데 네. 그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전에 관습헌법 사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도로 명시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고 상당 부분의 행정을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딱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보수 진영에서 항상 상호주의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지만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김정은과의 무조건적인 대화를 시도하겠다, 제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 김정은이란 저는 알려진 걸로 1살 차이고요. 김정은에 대해 가지고는 이 김정은이란 지도자도 서구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의 다른 지도자들과 달리 제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화를 제안하는 쪽이 항상 우위에 있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도 우위에 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하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끊어낼 것이고, 하지만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는 쪽은 우리일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태균 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도 여론조사 등 명시 관련한 얘기가 나온 바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인가요? 제가 명태균이라는 분한테 여론조사에 의뢰해가지고 뭐 돈을 주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꾸 언론에서 일부 탐사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그분이 저한테 보내주는 것이 문제된다 한다면은 네. 저는 뭐 여의도 정치인 대부분이 문제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사실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언론사에서 공표하지 않고 미리 귀띔해 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닌데, 이게 그리고 한 3-4달 전에 나왔던 보도를 다시 한번 이제 재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선 국면에서 내는 것은 의도가 이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진보 대 보수 1대1 구도냐, 3자 또는 뭐 다자 구도냐, 여러 전망이 나옵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구도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자에서도 충분히 승리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기는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적 역동성이 강한데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이라는 젊은 대통령을 새로 올려가지고 개혁을 해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트럼프 체제 하에서 글로벌 그 어떤 외교나 이런 것도 중요해지고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해지는데요.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누가 그걸 가장 잘 대처할 것인가는 저는 명징하다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다자구도에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요인은 무엇으로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세대가 마그마같이 터지고 네. 그게 불붙었을 때 네. 하나의 신드롬이 일어날 것이라 봅니다. 네. 그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까지 법조인들 위주로 해서 과거를 바라보는 정치를 할 것이냐. 법조인들은 원래 과거를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 이재명 대표와 법조인 윤석열 대표, 윤석열 대통령, 거기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하는 정치는 항상 누구를 감옥 보내겠다, 기소하고 아니면 방탄하겠다 이런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는 그걸 싹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번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고 특검법 재표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선 경쟁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대내외 위기 관리 등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달리기 열풍이 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달리기가 인기 스포츠가 됐습니다. 한국 마라톤 영웅 황영조 선수의 고향인 강원도 삼척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박진아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강원 삼척 엑스포 광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달리기가 요즘 열풍인데요. 대회장도 달리미들의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자신만의 한계에 도전하는 달리미들을 응원하듯 어제 시원한 봄비가 내렸고요. 오늘은 선선한 바람만이 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9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이곳 엑스포 광장을 출발해 근덕면, 초곡리, 황영조 고향 마을을 돌아오는 42.195k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풀코스 500여 명 등 모두 5천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레이스를 펼칩니다. 마라톤 강국 케냐에서도 9명의 선수가 참가했고요. 특히 황영조, 이봉주, 김환기 감독 등도 참가자들과 함께 달립니다. 대회 코스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가 훈련했던 코스인데요. 해변을 따라 이어진 만큼 동해바다의 풍광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힘써주신 박수옥 삼척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삼척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옥입니다. 이번 대회만의 특징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 대회는 몬주익의 영웅인 삼척 출신 황영조 선수의 올림픽 재패를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로 29회째 이어오고 있는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마라톤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마라톤 코스는 삼척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유채꽃과 벚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꽃길을 달릴 수 있는 아주 환상적인 코스입니다.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안전하게 완주하시고 즐겁고 소중한 추억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참가자분들 즐겁고 힘차게 끝까지 완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강원 삼척 엑스포 광장에서 아나운서 박진아였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 전 대표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헌법재판소 파면 이후 7일 만에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왔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재판과 수사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검찰은 뭐 특히 정권 교체기 또 정치가 뭐 불안정한 시기에는 검찰 특유의 그 존재감을 보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대 검찰총장 그리고 뭐 30년이 넘는 검사 생활을 한 뭐 동료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수사를 소홀히 하고 또 여지를 둘 그런 뭐 행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지지율이 상당히 뭐 우리 당 후보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 시점에 검찰이 뭐 자신들이 뭐 지금까지 이 정치 교체 혼동기에는 더욱더 그런 검찰의 그런 어떤 칼날은 더 날이 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내에도 많은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윤 전 대통령 부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81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지금 몰랐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닌지 지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녹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공개가 됐고 공개된 증거만 보더라도 지난 총선 재보궐선거 당시죠. 공천에 이제 개입해서 김영선 의원 공천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향해서 지시했다. 이런 정황이 대단히 뚜렷한데요. 네. 그 배경에는 명태균 씨로부터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대통령 선거에서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별도의 이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받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미 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윤 대통령 당사자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남았는데요. 그 동안에는 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형사상의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네. 파면이 됐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해제가 됐고 또 김건희 여사를 그동안에 보호하던 그런 정치적 방어막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조만간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합니다. 김 대표님, 검찰이 지난 2월 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위한 사전 의견 조율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달 중에 김 여사를 먼저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 소환이겠죠?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뭐 직접 강제 수사를 지금 이제 표명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넉장 수사 그리고 봐주기 수사의 어떤 그 틀을 벗어나고 맹맹백백하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를 해라. 이런 정치적 압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3회 장소나 안 그러면 서면 내지는 뭐 그렇게 해서 소홀한 뭐 수사했다는 뭐 그런 뭐 비판을 검찰이 자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 직접 뭐 출석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과 입장을 세운 것 같아요. 네. 다만 그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출석 시기는 아마 조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출석해야 하는데 법원은 지금 비공개로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락하고 법정 내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하는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이게 이제 보도가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애초에는 네. 경호처에서 법원에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을 하겠다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경찰이 그걸 이제 허락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특권 논란이 일어나니까 입장이 변경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이 형사상 기소가 돼서 법정에 출석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노태우 도 전직 대통령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법정에서 촬영이 불허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윤 대통령이 그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장면이라든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료적 의미를 갖는 그런 취재일 텐데 네. 그런 걸 불허한다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나 또 언론의 취재의 자유에도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승복하고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어떤 사과와 반성의 의미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사저로 퇴거할 때도 보면 마치 무슨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이 내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 네. 5년 하나 3년 하나 뭐 별반 다르지 않다. 사실 지금 여전히 국민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마저 보이고 있는데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사저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헌재 파면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정치인을 만나서 메시지를 전했고 또 떠나면서도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도 대선 후보들을 불러 뭐 줄 세웠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관계 설정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3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사법 절차와 또 헌재 탄핵 심판의 어떤 그런 정치적 공정성 또 사법 절차의 뭐 그런 정당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 이후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마당에는 일정 부분 당 지도부에서 이제 그럼 조기 대선 전국으로 지금 당 운영 방식을 180도 전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에 대한 그런 국민적 인식은 전혀 지금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현재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많은 후보들이 자처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진정한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당의 지금 조기 대선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있냐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하고 또 집권 정당으로서 정치적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서 본인 사저로 이제 이렇게 돌아갈 때도 대국민 사과라든지 또 기존 이제 국민들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당은 자성과 성찰로 많은 반성과 함께 또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1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한 가운데 네.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절대적 입법 권력과 또 행정부의 수반 지휘까지 갖추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어떻게 되겠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적으로 자정노력이라든지 일정 부분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당원 그리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그런 경선의 그런 어떤 방식이나 분위기는 이거는 정권을 갖다 바치는 그런 행국이 될 거예요.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인데요. 오 시장은 1차 경선 뭐 4명 안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유력 주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은 어떤 배경입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이유하고 또 유승민 의원의 경선 불출마 사유가 약간은 다른데요. 네. 이제 공통점은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수도권 중도 보수의 표심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다. 이런 기대가 있던 후보들이었는데 두 분이 잇따라서 경선 불출마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선이 좀 헐거워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오 시장은 어제 이제 불출마 선언에서 밝힌 바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과 파면으로 인한 정치적 상황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본인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이제 중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보수가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다는 취지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명분 있는 불출마를 택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덕수 총리 추대론이 나오면서 급격히 불출마 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은 선거에 나가서 굳이 뭐 여러 가지 힘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일각에서는 명태균 수사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네. 이제 명태균 이슈 관련해서 오 시장에 대한 소환 계획이나 이런 게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그림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불출마를 택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은 그동안에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국민 경선으로 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제 민심에서 많이 멀어진 상황에서 또 이제 당심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민심과 더더욱 괴리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당의 문호를 열어서 100% 국민 경선을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수용이 안 됐죠. 결과적으로 네. 기존 룰대로 하기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뭐 나가봐야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들 앞에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도 없고 또 본인의 경선 승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불출마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유승민 의원 그 불출마 그 선언을 SNS에 쓴 걸 저도 읽어봤는데 정확하게는 경선 불출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여지가 좀 남아 있어서 이후에 무소속 출마나 다른 길을 선택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은 지금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하고 저는 있어요?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은 윤석열 대통령 13 비상계엄에 대한 자정 노력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정치적으로 큰 오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흔히 말하는 좀 가신그룹과 측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정 노력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좀 그래도 우리가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에 그런 당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네. 앞에 하신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사저로 돌아가셨지만은 간저에서 이번에 특정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 뭐 그렇게 해서 전혀 예상치도 않은 사람이 또 출마를 결심하게 되고 또 그렇게 또 한쪽에서는 또 뭐 당은 또 이제 국회 현역위원들 중심으로 지금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를 또 소환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들이 아주 구체화되고 그런다면은 그나마 지금 현재 많은 지금 현재 당내 경선 준비하고 경선을 뛰고 있는 이 후보들의 경쟁력이 묻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네. 한덕수 대행 기존에 나오는 후보들은 다 약체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이제 대행까지 이렇게 우리가 소환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방식의 현역 의원들의 그런 어떤 정치적 행위가 계속 이어지면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지금 이제 당내 경선에 흔히 말하는 감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력도 떨어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로 출마를 할까요? 저는 당내 이제 특히 현역 의원들의 그런 그 상당히 집요한 입장들이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걸 제가 좀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이제 총리 뭐 그런 대행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내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지금 한덕수 지금 현재 대행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민주당도 오늘 입장을 내 가지고 빨리 입장을 내라. 그렇죠. 출마할 거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금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 초반까지 본인은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도 지금 한 대행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의 그림자다, 내란 대행이다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던데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직무 복귀하자마자 4월 18일 날 이제 공석이 예정된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목 두 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네. 그걸 둘러싸고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전례에도 어긋나고 과연 권한대행이 이게 현상유지 차원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서는 그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냐. 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거든요. 평소에 한덕수 총리 스타일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 대선 출마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연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른바 보수 지지층의 눈길을 일순간에 좀 끌어모은 그런 효과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덕수 추대론, 뭐 한덕수 대망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한덕수 총리가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관리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선을 관리해야 될 그런 권한대행 출마설이 나온다는 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출마할 거면 하루라도 속히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서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선을 그음으로써 공정한 대선의 관리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다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저울질하고 간을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치적으로.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자당의 후보들이 현재까지 뭐 한 6분 정도 출마선을 이미 한 상황에서 아직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닌 한덕수 후보 추대론, 한덕수 총리 추대론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고 나오는 건 자당 후보들을 전부 왜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전략적으로 굉장한 패착이고 일종의 해당행위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것은 당 지도부에서도 만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공개적인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물밑에서는 여전히 한덕수 추대론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이어서 네. 저는 일종의 전략적 자중질환이라고 봅니다. 네. 저런 자중질환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네. 민주당 살펴볼까요? 지난주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전 대표 캠프 측은 어제 후원회 공식 출범 행사를 가졌습니다. 후원회장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켰던 시민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서 오빠를 잃었다는 김승희 씨가 임명됐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이제 특히 5.18 계엄군에 이제 희생당한 그런 오빠를 둔 여성분을 갖다 이제 후원회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즉 이 말은 이제 호남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와 또 여론은 과거의 민주당 후보보다 지금 현재 괜찮은 분위기가 결코 아니에요. 지난 4월 1일 보궐선거에서도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즉 그 말은 이재명 지금 현재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호남인들이 달가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상징임은 강주인데 강주의 또 5.18 희생자의 그런 여동생이라는 것은 즉 호남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구애를 보이는 그런 후원회장 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의원님, 예. 비명계 대권 잡녀로 불리는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늘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세종시청을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의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유지 같은 게 지방분권 균형 발전입니다. 실제로 행정수도 이전도 추진을 했었고요. 이제 그걸 계승하겠다라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또 지금처럼 수도권 서울 중심의 일극적 발전 구조가 향후에 대한민국의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인이 이제 메가시티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 선언에 보니까 5대 메가시티를 추진함으로써 다극적인 그런 분권화된 균형 발전 시대로 가겠다 이런 비전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 걸 드러낼 최적의 장소로 아마 세종시를 선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로서는 어쨌든 이번 그 대선에 그 당 경선에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본인의 정치적 전망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전 경쟁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로 오늘 출마 선언에서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출마 선언 뒤에 미국을 찾아 그 관세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경기지사 오늘 여의도 경선 캠프 사무실을 공개하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는데요. 비명계 주자들은 뭐 경선 룰 관련해서도 여러 또 반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명계 후보 간의 뭐 연대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가 뭐 연대를 한들 워낙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지지세 또 절대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그런 당내 그런 당 장악과 또 현역 의원들의 분포 이런 거에 지금 현재 비명계 인사들 김동연 뭐 지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후보 하나 제대로 지원할 현역 의원 아마 5손가락에 뽑기도 어려울 거예요. 네. 뭐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경선 룰 확정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은 정말 이건 찻잔 속의 태풍이고 아무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 짓고 확정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또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뭐 미국 갔다 오면서 여유 있게 자기 활동 다 하면서 지금 당내 경선 룰을 가지고 저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감이 떨어지는 행동이에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영식 소장님, MBS 한국 리서치 등 다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재창출 여론보다 크게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전국 이후 조기 대선 상황에서 지금 야권 후보가 유리하다는 의미입니까? 예, 그렇죠. 일단 탄핵 직후이기도 하고 지금 지표상으로도 정당 지지율에서 보면은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데다가 진보 성향의 어떤 정당 지지율들도 또 있습니다. 합하면 거의 10% 이상 앞서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도층에서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게 나타났는데 중도층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중도층에서 약 한 3분의 2 정도가 이 민주당 또는 진보 성향의 어떤 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탄핵 직후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더 기울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보수가 좀 더 진보보다 많지만은 중도가 3분의 2 정도 진보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어서 네. 지금은 보면은 지지율이 좀 더 많이 저희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 쪽으로 지지율이 더 기울어 있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한국갤럽, NBS, 한국 리서치 등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지지율이 국민의힘 주자 지지율을 다 합한 것보다 높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지금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글쎄 뭐 대세론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이번 주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37%였죠. 아마 갤럽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라고 지칭을 할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저는 크게 그 자영업자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자영업자에서 약 46%의 지지를 받는 걸 조사가 됐거든요. 네. 자영업자라고 하면 예전에는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집단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물론 자영업자 연령대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화이트 칼라에서도 높은 지지율.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약 55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의 지지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화이트 칼라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런 대세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 소장님, 갤럽에서 조사한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 지지율이 한 15%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진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역대 대선 중에 여야 후보 간에 이렇게 압도적인 표 차이가 났던 적이 있습니까? 네,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홍준표, 문재인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이거보다 더 벌어진서 시작을 했었고요. 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은 안 되었지만 탄핵에 준하는 혼돈 상황 이후에 벌어졌던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정동영 후보 간의 그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탄핵이나 탄핵에 준하는 상황의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는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김 소장님, 빅데이터 분석해주는 썸 트렌드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출마 선언 하루 만에 SNS 언급량이 한 30%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심이 표심으로까지 이어집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의 언급량을 합쳐더라도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썸 트렌드에서 한 걸 보면은 네. 이 긍정적인 키워드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키워드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본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정 호불호가 너무너무 갈리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또 이렇게 많은 언급량이 있었던 거는 그 대선 출마 영상이 상당히 좀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게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홍 소장님, 무당층과 부동층 다른 대선 때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무당층과 부동층서 이 부동층이 이번 대선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선거에서 보면은 특히 대선에서는 이 시간이 갈수록 대선이 다가올수록 부동층이 줄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층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MBS 조사에 보면은 부동층이 지금 34%이고 불출마를 선언했는 유승민, 오세훈 이 3%까지 합하면 37%예요. 이 37%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37%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 37%가 향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선거입니다. 네. 김면수 의원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중도표 흡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 보수 후보 간에 단일화할 경우에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를 넣은 그 3자 대결을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네. 뭐 유의미한 숫자는 있어요. 그냥 10% 넘지 못하지만 뭐 5%에서 한 9% 내외 나오는 걸로 지금 조사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준석 후보에는 표 확장력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2030 세대 특히 이제 TK 출신이다 보니까 TK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지를 받는 걸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대선 판도에 이준석 후보의 그 파괴력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총리의 출마설, 총리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지금 더욱더 큰 파국을 가져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주에 나올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그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더욱더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한 총리가 그런 지지율이 나온다면은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어떤 겁니까? 이게 득과 실을 문제는. 아마도 국민의힘 후보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국민의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아마도 국민의힘이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아마도 합치어지는 뭐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합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고 네. 또 여기에 더 덧붙여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2년만 하겠다. 자녀 임기 2년만 하겠다 이런 정책을 좀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대선 판도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홍 소장님, 현재 1강 다약구도 대선이 50여일 남았는데 이게 선결까지 이런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가상 대결에서 한 15% 정도 이재명 후보가 이 여당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 근데 그 통계표를 유심히 보시면은 정당 지지자들의 결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90% 이상 결집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반면 국민의힘 이 지지자들은 아직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결집이 약 한 7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 막판에 가면은 보수도 결집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국민의힘 지지율에다가 환산을 해보면은 한 7%포인트 정도 돼요. 네. 그러면 15%에다가 7%를 빼면은 실제 결집력이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10% 이내라고 봐야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후에 구도 문제나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갖고는 10% 이내 지지율은 훨씬 더 좁혀질 여지도 있습니다. 네. 방금 김면수 의원께서 한덕수 대행 얘기를 했는데요. 홍 소장님,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비슷한 흐름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출마설이 돌았지만 결국 출마까지는 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출마를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그 당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지율이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했던 거죠. 네.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 후보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지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지금 지지율을 갖고 대안으로 한덕수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지율만 놓고 보면 한덕수가 실제 출마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전에 그 황교안 총리의 어떤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명수 의원님, 이번 조기 대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예비후보의 확고한 일강 체제고 국민의힘은 지금 분열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8년 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달라진 분위기와 구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당시에도 뭐 문재인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돼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는 너무 호불호가 갈려요. 네. 근데 그 호불호가 갈리는 거를 본인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이번에 보면은 상당히 중도로 본인의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유권자들에 다가갈 수 있느냐, 이 중도로 표심 이동한 것이 중도 측이 얼마나 소구될 수 있는가를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지난번 대선하고 비교한다면 그다지 그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구도는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게 이제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뜻으로 그래 이야기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 홍준표와 문재인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3배 이상도 났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나 네. 지금은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15포인트라고 하지만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은 그 당시는 3분의 1. 이번에는 3분의 2 수준은 오히려 넘는 수준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면은 있어도 지금 이 지지율 추이세가 시작되는 구도는 보면은 그 당시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 수장님,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4명으로 압축하는 게 1차 경선이잖아요. 네. 서로 이제 뭐 서로 반사이익 등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오세훈 가장 뭐 4강에 들어갈 거 예상됐던 오세훈 시장이 드롭을 했죠.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경선 룰에 대한 유승민 전 의원 같으면은 경선 룰에 대한 불만을 좀 표시한 것 같습니다. 100% 여론조사를 했었고 한다면 괜찮지만 여기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들 상당히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은 상당히 나경원 후보와 그리고 한동훈 후보 쪽으로 좀 표심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홍 수장님, 국민의힘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지금 고심하고 있는 인사가 한 10여 명에 달합니다. 네. 뚜렷한 일강 없이 지금 경쟁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경선에서의 변수는 어떤 겁니까? 이른바 윤심인가요? 윤심 변수만 놓고 본다면은 뭐 이전에 지금 윤 대통령 이후 지금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은 윤심이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윤심 변수가 없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전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지금 일단 현재 구도가 보면은 국민 전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1등과 2, 3등 간의 격차가 크지가 않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딱 들어가서 보면은 현재 1등과 2, 3등 간의 격차가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네. 경선 룰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역선택 방지라는 그런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갖고서 조사를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 후보를 무당층한테 물으면 거기는 응답이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결정이 날 텐데 그거를 감안하면은 현재 2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것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윤심의 어떤 그 변수로서의 영향의 크기가 남아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예비 후보가 지금 압도적인 만큼 향후 어느 정도 관심을 끌지 이 부분을 주목하던데요. 무당층과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는 이게 흥행 요소가 중요하다고 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흥행 요소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겠죠, 지금. 네. 왜냐하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기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데 지금 뭐 경쟁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을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흥행을 만들어내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금 경선 룰도 그렇고 이 경선 룰 때문에 지금 드롭하는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한덕수 대망론에 의해서 한덕수 후보가 아마도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금 출마한다는 의사를 지금 밝히지는 않지만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럼 출마했을 때 분명히 국민의힘은 경선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상당히 출렁일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민주당도 경선을 좀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른 면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네. 정책. 그럼 남아있는 거는 정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책이 좀 뜬구름 잡는 정책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 그리고 지금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탄핵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재명 후보가 뭔가 명확한 디렉션을 준다면 그런 면에서 어떤 흥행 요소는 이끌어낼 수 있겠죠. 개헌 이슈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이 필요하다 이게 상당히 높게 나오던데 네. 당장 뭐 시기상 뭐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물론 후보들이 저희 공약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슈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찬반이 명확하고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뚜렷하면은 그게 이슈라고 합니다. 이 개헌은 내가 볼 때 이슈가 분명히 됩니다. 개헌을 하려고 하는 진영이 있고 이번 가급적 개헌은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해도 나중에 했으면 하는 두 진영이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에 이슈가 되니까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얼마만큼 큰 변수가 되는지는 이거는 또 별건이에요. 네. 이거는 내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무래도 개헌에 대해서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추진하는 진영 쪽에서 어떤 전략으로 이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로 이슈화시켜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변수의 크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50일 남았잖아요. 대선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는 어떤 점을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제 각 정당마다 다르겠죠, 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지지율 상에서는 가장 근접한데요. 네. 이재명 후보의 향후 행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한 반 이재명 연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 뭐 이런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이것이 저는 남아있는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 수사님이 보는 남아있는 변수는 어떤 겁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항하는 진영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입니다. 거기서 최고 중요한 것은 구도 문제, 즉 반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슈화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여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회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와 보수의 1대1 구도가 될지 아니면 다자 구도가 될지 어떤 전망이세요? 그거는 뭐 제가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워낙 첨예한 두 진영이 대립하기 때문에 다자보다는 양자 진영으로 결국 가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90일은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아우르는 시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 등을 함께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정부는 국익을 위한 대미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로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한 대행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명확한 입장을 밝혀 본인으로부터 파생되는 시장의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